거기 311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 및 무슨 세액이요? 납부세액. 그래서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세 표준의 뜻이 뭐냐면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부가세 뭐요? 별도.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공급 대가도 있어요. 무슨 대가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부가세 뭐요? 포함. 그 다음에 교재는 313페이지.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설명은 드릴 겁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 거기 교재랑 유인물이랑 틀려요.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첫 번째 매출 환입, 환입의 뜻은 반품이에요. 뭐라고요? 반품.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고요? 물과. 그 다음에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그래서 환입은 반품된 거,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준 거,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준 거.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죠. 돈 못 받으니까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가 정해져 있는 날짜에 줘야 되죠. 근데 지연의 뜻이 뭐죠?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주면은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그래서 늦게 주는 거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라 그래요? 연체 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늦게 주는 거에 대한 이자는, 연체 이자는 물건과 관련된 건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거는 간접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직접 파는 거 이런 거 말고도 보조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아마. ERP라고. 그래서 ER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한글로 적어드리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ERP라고 해요. 되게 멋있어요 이름. 이름도 멋있고 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저도 중소기업 다닐 때 써봤지만 중소기업하고는 좀 안 맞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ERP라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별거 없고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다 넣는 게 ERP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회사 관련된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만들었냐면 이런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일하다가 그만뒀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다 그만두면 막 인수인계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 시스템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진짜 ERP라는 게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가는 데가 여기죠.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맥스 값이 아니고 민 값이에요. 최소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명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굴러가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근데 이 중소기업의 단점이 뭐냐면 11명이 돼도 안 돼요. 11명이 되면 한 명이 뭐예요? 놀아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 다닐 때 이제 시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일 없을 때 놀고 있어요.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ERP를 쓰게 되면 기존 사람 일에 ERP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뭐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본 일만 해도 6시에 퇴근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ERP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서 중소기업하고는 좀 안 맞아요. 원래 이런 걸 쓰려면은 얘만 넣어줄 사람이 따로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 가시면 ERP 프로그램을 쓰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격리 파트. 어차피 격리 파트는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인사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격리, 인사, 그 다음에 뭐 한두 가지 더 쓰고 거의 못 써요. 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못 써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국가에서 2000년도 초중반에 2000년도 중반일 거예요 아마. 국가에서 공장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줬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ERP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50%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은 아니죠. 직접 물건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걸 살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안 떼냐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면 그 지원을 하는 목적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실업급여 있죠? 실업급여도 비과세예요. 세금 안 떼요. 근데 왜 안 떼냐면은 실업급여라는 게 실업활동안에 다음 구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면은 이걸 지원해주는 목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과 관련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세금을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뭐 됐을 때요? 멸실됐을 때. 멸실된 경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래서 물건이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파손됐어. 훼손됐어.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택배에서 물건 시키다 보면은 최근에도 한번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아저씨가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집어 던지는 거. 택배 물건. 바쁘니까. 근데 그렇게 던지다 보면은 파손 훼손 될 수도 있고 택배 오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판 거 아니잖아요.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 값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건 뭐냐면 우리가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이런 병들 있죠. 병들 모았다가 갖다 주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죠. 그래서 과거하고 틀린 게 옛날에 소주병, 맥주병 뭐 30원 막 20원 이럴 때는 동네 돌아다니면 병들 되게 많았죠. 요즘엔 동네 돌아다녀도 병이 없어요. 왜요? 비싸니까 집에다가 꼭꼭 숨겨놓죠. 그게다가 본인이 갖다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래서 왜 이거는 매출이 아니냐면 용기회수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다가 공병 가지고 오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건 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건 용기회수 보증금.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요거는 소득세를 내요.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뭐 꼭 나쁜 얘기도 아니죠.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 춤추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봉사료 받는 경우들 팁 같은 거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래 그거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가져가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종업원이 가져가면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 봉사료 중에서 직원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을 벌었으니까 무슨 세 내라?
소득세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저기 나이트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뭐냐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월급도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급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부분 기본급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당 받잖아요. 팁 같은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사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내시라? 소득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부터 저기 몇 페이지냐 318페이지까지는 세무 때 볼 거예요. 이거 회계엔 거의 안 내는 내용이라. 그래서 결론은 319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19페이지에 보시면은 무슨 세액공제라고 있으세요? 대손 세액공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대손 세액공제.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대손. 예, 못 받는 뭐요?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는 돈 못 받았으면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뭐 해줄게? 빼줄게. 그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돈을 받아서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돈을 못 받았어.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합당하게 못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러면은요, 사돈의 8촌부터 별의별 행동을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틀 안에 맞으면은 뭐 해줄게? 빼줄게. 요거는 확정신고만 가능해요. 확정신고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년 전 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과거하고 좀 틀린 행동을 하나씩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무조건 5년 전 거까지만 해줬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서류 보관도 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바꿀 때 10년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류 보관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10년 전 거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서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뭐를 바꿀 때 5년이었던 걸 10년으로 하나 두 개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 되면 영수증 보관 기간도 10년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다 종이로만 뭐 했었었죠? 기록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로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하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네, 과거처럼 뭐 이런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버에다가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저장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만 돼요. 무슨 채권이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요 두 가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 사유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파산했을 때, 2번에 강제집행 당했을 때, 3번에 사망했을 때, 실종 선고 당했을 때, 4번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했을 때, 5번 상법상 소멸시효. 우리 소멸시효의 뜻이 법정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무슨 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보면 TV의 뉴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뭔가를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한때 갯돈 들고 날르는 게 유행이었었던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갯돈 들고 날르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님이 갯돈을 들고 날랐어요. 근데 어디로 날랐냐면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날랐어요. 왜냐면 아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학가 있었어요. 참고로 갯돈은 5년이에요. 5년 동안 도망 다니면 걸려도 안 갚아도 돼요. 법으로. 그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많이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돼요. 외국으로 나가는 순간 소멸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후에 도망갔어. 그러면 5년 후에 들어와도 소멸시효 기간은 한 달이에요. 5년을 못 채웠죠. 그래서 실제 그 도망가신 어머님이 아들 손을 잡고 5년이 지난 후에 아 이제 법정 기간 지났으니까 뭐 해도 돼요?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걸렸어요. 예. 근데 걸린 것까진 괜찮아. 그럼 기자들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갯돈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갔었던 어머님 잡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내용을 상세 내용을 다 쓴 거예요. 갯돈 들고 도망가면 5년인데 해외로 도피하면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이런 걸 다 써갖고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몇 명 못 잡았죠. 왜냐면 기자가 너무 상세하게 써주신 거죠. 그래서 기자들도 욕먹어야 될 때 있어요. 되게 상세하게 뭔가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일부러 해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도 한국 기사는 보잖아요. 뭔 일 있나?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왜요? 들어오면 잡힐 거니까. 못된 분들이에요. 맞죠? 악용하시는 분들. 참고로 학원비가 제가 알기로 1년인가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6개월 동안 도망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러면 안 돼요. 전화가 왔어요. 돈 갚으라고. 너 언제 갚을 거야? 내년에. 그러면 그 말 한 날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거면 전화도 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잠수 타갖고 그 기간 넘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소멸시효 잘하시는 분들은 완성 못 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대요. 저도 들어본 적은 한 번 있는데 어쨌든 뭐 다른 방법을 쓰면은 소멸시효 완성 못 시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이거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살인사건 같은 거, 미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죠. 그래서 아마 10년인가 5년 후에 또 소멸시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한강 최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거냐 막 아직도 말이 뭐하죠? 많긴 하죠.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하여튼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그러면 법정기간. 그리고 시험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수표나 어음이 부도 발생했을 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산회계는 이게 많이 나와요. 수표나 어음 부도 발생하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분계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 부도 나면 뭐라 그런다고요? 부도 어음과 수표. 참고하시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은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얼마요? 30만원. 그래서 30만원 이하의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명 소액 채권이에요. 요것도 몇 개월 이상이에요?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뜻이에요.
30만 원 이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몇 개월이 넘도록 안 줘요? 6개월 이상 넘도록,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면 국가도 야, 이거는 줄 돈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무슨 처리해라? 대손 처리해라.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대손 처리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손 처리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으로 감면받는 것보다 못 받는 돈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받는 게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회사가 부도가 날런지 아니면 진짜 얘는 블랙리스트처럼 좀 이상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웬만한 회사 가시면 거의 다 블랙리스트 갖고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 그래도 거의 다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부서에 잘 안 있거든요. 예, 싸돌아다니는 게 취미라 영업부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닫아야 되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한번 봤거든요. 예, 영업부 놀러 갔는데 어떤 자리에 엑셀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읽어봤는데 블랙리스트. 그래갖고 거기에 사유까지 다 써 있어요. 어느 회사. 예, 10만 원 남았는데 10만 원 안 줌.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 직원한테 욕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개 쭉 써 있더라고요. 몇백 개.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은 결론은 우리 회사한테 찍힌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금 줘야만 팔아요. 외상은 안 줘요. 왜냐면 외상 줬다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거래는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고요. 현금 거래 아니면 카드 거래. 그 연락이 오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외상은 안 된다고 당신네 회사는. 영업부에서 아예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때요? 쉬워요. 뭐든지 다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뭐하다? 쉽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살아요. 전철 탈 때도 제일 앞에 서지 말자. 버스 기다릴 때도 되도록이면 뒤에 서 있자. 진짜 한번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앞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러면 진짜 묻지마로 해서 버스 기다리는데 뒤에서 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앞에 잘 안 서요. 좀 더 뒤에 서 있지. 왜냐면 저는 제가 목표한 나이가 있거든요. 전 100살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100살 이상은 사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시기의 제한 보시면 10년이라 그랬죠. 아까 몇 년이요? 10년. 그래서 10년까지는 되는데 언제 10년이냐면 10년이 되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돼요. 요것도 주로 세무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서,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시험 때에는. 아니면 회사 가시면 다 해주는데, 거기 보시면 대손색은 대손 금액 곱하기 10 나누기 몇이요? 110이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 대손금액 요 옆에 보시면 110분의 10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110분의 10이라고 나오면 공급대가예요. 무슨 대가라고요? 공급대가. 공급대가의 뜻이 부가세 뭐예요? 포함.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이에요. 얼마요? 11만 원. 그러면 110분의 10인데 나누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나누기 110 곱하기 100을 하면 요거는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가액이요? 공급 가액.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되냐면 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거는 110분의 100이 아니고 110분의 몇이죠? 10이죠. 그래서 10을 곱하면은 요때는 얼마가 되냐면 만 원이 돼요. 만 원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라 그래요. 그래서 110분의 100하고 110분의 몇이 있어요? 10이 있어요. 그래서 100으로 하면은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고 10으로 하면 무슨 세가 나와요? 부가세.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0원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러면 10원이 뭐가 되는 거죠? 부가세. 그래서 공급 대가는 1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원. 그래서 110의 뜻이 뭐냐면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100의 뜻은 부가세 별도. 10의 뜻은 뭐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110분의 10, 110분의 10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 가시면 이렇게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11분의 10, 11분의 1. 어차피 0 빼면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론에서는 11보다는 110분의 100, 110분의 10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니까요? 10%니까. 그래서 그 10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24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큰 틀만. 거기 보시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라고 있는데요. 거래징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 거래하면서 무슨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징수.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 사 먹으면 돈 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커피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뭐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하면서 세금까지 뭐 한다?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간접세라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날짜 정해놓고 세금 신고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세금 신고하죠. 그리고 납부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분들이 이 신고가 맞냐 틀리냐만 뭐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도 시스템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두 매를 발행해요. 몇 매요? 두 매. 매출자하고 누구 거요? 매입자 거. 근데 매출자를 우리 세법에서는 공급하는 자, 매입자는요 공급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몇 매를 발행해요? 두 매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두 매를 가져가서 매출자도 신고하겠죠. 그리고 누구도 신고하죠? 매입자도 신고하겠죠. 그래서 그 신고가 맞으면 신고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한 매에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A 회사도 한 매에 1,000만 원, B 회사도 얼마요? 한 매에 1,000만 원에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만나서 맞으면 신고 잘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들끼리, 회사들끼리.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두 매에 2,0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다른 회사는 한 매에 1,000만 원이라고 신고했어. 그러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세금 신고가 이상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소명하세요. 그래서 소명하면은 넘어가는 거고 소명 못하면은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한 매에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상대방 회사도 한 매에 얼마요? 1,000만 원. 그러면 신고 잘한 사람. 근데 매수라던가 금액이 서로 안 맞아, 데이터가. 그러면 신고 잘못한 사람. 근데 이거를 국세청 직원이 맞출까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국세청 직원이 그 많은 회사를 어떻게 다 맞춰요? 직원들보다 회사가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에러 뜬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못됐네. 확인해 봤더니 맞는데 에러 떴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두매하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요걸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무슨 세금계산서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325페이지에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두 분만 발행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저는 의무 발행자라고 하는데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억 원 이상이신 분들. 이렇게 두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개인 중에서는 얼마 이상 파시는 분이요? 3억 원 이상. 그러면 여기서 문제. 개인 중에서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신 미만인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OX. 정답은 O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분들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되고요. 3억이 안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돼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산세 내요. 근데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억 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이 5명이에요. 개인 회사인데 직원이 몇 명이야? 5명. 그러면 직원 5명만 해도요 3천씩만 잡아도 1억 5천이에요. 연봉 3천만 원만 잡아도. 그래서 직원이 한 3, 4명 정도 되면 공급가액 얼마 넘어야 돼요? 3억은 넘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물건을 사다 파는 곳일수록 인건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생각보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매출액 3억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5명만 해도 진짜 3천만 원씩만 줘도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1억 5천 갖고 물건 사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3, 4명만 돼도 매출액이 3억은 넘어야 돼요. 우리가 평균 이렇게 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평균 1억당 직원 1명꼴로 보면 얼추 맞아요. 왜냐면 3천만 원 준다고 치면은 1억 매출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7천만 원 남죠. 그럼 그 7천에서 수수료 내고 원재료비 내고 뭐 하면 조금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평균 1억당 1명 정도 꼴, 업체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보면은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한 2, 3명만 돼도 얼마는 넘어야 돼요? 3억 넘어야 남는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2개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식이라고 있거든요. 325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무슨 식이요? 발급식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예요. 그 다음에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세금계산서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며칠까지는 신고하셔야 돼요. 10일까지는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라는 거래요. 뭐를 한다고요? 전송. 그래서 전송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발급일 다음 날.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된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아까 제가 영수증이나 이런 거 보관기간 몇 년이라고요? 5년.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보존 의무가 없어요. 왜 없냐면 국세청에다가 뭐 한다 그랬죠? 전송해요. 그러면 국세청에다 전송하면 국세청이 데이터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면제인데 실무 가시면은 면제라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돼요, 보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돼요? 보관한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무조건 프린트해서 종이로 따로 뭐 해놔요? 준비를 해놔요.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생겨서 예, 우리 회사에 있었던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부러 종이로 따로 뭐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